저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15년간 CIA에서 한국을 분석해온 루카스 벤틀리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숨통을 조이면 결국 무릎을 꿇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빗나갔어요.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한 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지금 저는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한국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벤틀리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죠. 이전에는 CIA에서 동아시아 전략 분석관으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어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한 고백을 하려고 해요.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소중한 경험입니다. CIA 시절, 저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간단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성과가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미약한 국가라고 봤어요.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기업의 성공과 국가의 전략적 역량은 별개라고 여겼거든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한국은 외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소형 국가다. 독자적인 전략 수립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만 생존 가능한 나라다. 지금 읽어보면 정말 오만하고 근거 없는 평가였어요. 정말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GDP, 군사력, 외교 영향력을 수치로 계산했죠. 그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미국의 의존적인 국가라는 결론이었습니다. 2024년 말, 저는 국방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아시아 재편 전략팀에 합류했죠.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한국 정책이었어요.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암시하는 전략을 수립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한국은 결국 굴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봤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잃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회의실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의는 하겠지만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카드가 없거든요. 저는 이 전략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다단계 압박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었어요. 우리는 기존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연간 5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숫자였죠. 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공식 항해 성명을 발표했죠.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정말 뻔한 수순이었어요. 우리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역 압박이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죠. 반도체는 25%, 자동차는 30%의 관세율이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내부 회의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곧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벤틀리의 분석이 정확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군사적 압박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언론에 흘렸죠. 이건 정말 강력한 카드였어요.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니까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군 철수는 치명적이라고 봤거든요. 과연 한국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일 긴급 뉴스가 나왔죠. 정치권도 시끄러워졌어요.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민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상황을 지켜봤어요. 모든 게 우리 시나리오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 우리는 여유롭게 다음 수를 준비했죠. 마치 체스에서 체크메이트를 앞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부서 내 분위기는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벤틀리, 당신 분석이 정확했어요. 한국은 정말 예측 가능한 나라네요. 이런 말들이 오갔죠. 부서장까지 나서서 제 전략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우쭐했습니다. 15년간 CIA에서 쌓은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벽하게 분석해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압박 정책을 시행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다른 움직임들이 보고되기 시작한 거죠. SK 하이닉스가 유럽 반도체 업체들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도 중국 기업들과 메모리 반도체 협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죠. 각각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일시적인 대응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규모도 작고 지속성도 의문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CIA에서 날아온 후속 분석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담당 분석관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반발이 아닌 전략적 전환으로 보인다.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보고서에는 상세한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대평가 아닌가요? 한국이 미국 없이 독자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료에게 물어봤죠. 여전히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벤틀리. 하지만 숫자들을 보면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이미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의미 없는 몸부림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미국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반도체 생산 기지를 동남아시아로 다변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일시적인 대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혹시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신의 분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믿었어요. 기술력이 있어도 전략적 사고는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15년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오만함의 그 끝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폴란드 출장을 떠나게 됐어요. 동유럽 방산 협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 체계를 선호하는 나라였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부터 F-35 전투기까지 우리 제품들을 꾸준히 구매해왔어요.
지난 10년간 총 200억 달러어치의 미국 무기를 수입했죠. 이번에도 당연히 미국 업체들이 계약을 따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미국 군수업체 대표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대표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폴란드 국방장관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방산 계약은 한국 업체와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총 1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정말 한국 말씀이신가요? 장관에게 재차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나시스템과 KAI의 제안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고 기술 이전 조건도 만족스러웠어요. 장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납기일도 미국 업체들보다 빨랐다고 덧붙였죠. 그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어요. 미국 업체 대표들은 할 말을 잃었고 저는 얼굴이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노르웨이에서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80억 달러 규모의 함정 건조 계약이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부품 공급업체로 한국 기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죠. 우리가 예상했던 미국 업체들은 모두 탈락했어요.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이 우리 군수 산업 영역을 잠식하고 있어요. 긴급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부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해. 상관이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APC 기술 박람회가 열린 날,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각국의 첨단 기술을 둘러보는 게 목적이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전시관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 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저도 들어가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정도였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6세대 무선 통신 기술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속도와 안정성이 기존 오지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현재의 100배나 빨랐어요. 지연 시간은 거의 0에 가까웠죠. 다음 부스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용량은 3배, 충전 속도는 10배 빨랐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수명도 기존 배터리의 5배나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방산 시뮬레이션 기술이었어요. 가상현실을 활용한 전투 훈련 시스템인데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파일럿들이 실제 전투기를 타지 않고도 완벽한 훈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인공지능 부수도 있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AI 칩셋은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전력 소모량은 절반인데 처리 속도는 2배나 빨랐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놀라워하는 기술이었죠. 유럽 국가 대표들이 줄을 서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한국과 손잡고 싶어 했죠. 독일 총리 특사도 왔고 프랑스 경제부 장관도 참석했어요. 저는 미국 기업 부수들도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과 비교가 안 됐어요. 기술 수준에서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참가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기술만큼 혁신적이지 못했어요. 동행한 미국 기업 대표가 제게 말했어요. 벤틀리,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규칙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를 앞서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어요. 박람회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국을 잘못 평가해온 게 아닐까? 처음으로 제 분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APC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사무실에 앉아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 배터리 시장 점유율, 방산 수출 현황까지 모든 걸 새로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작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배터리 시장에서는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습니다. 방산 수출도 전년 대비 3배나 늘었죠. 정말 놀라운 성장률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출 대상국들이었어요.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CIA 시절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 독자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런 문장들이 눈에 띄었어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틀린 분석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왔던 겁니다. 제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부 논문을 새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전략 독립도 재평가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우리의 기존 분석은 오판이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동료들과 회의를 했을 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벤틀리,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그 정도로 강해졌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의존적인 국가가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었어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CIA 시절 평가서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15년간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말이죠.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상부에 전달된 후 워싱턴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강경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못 읽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접근해야 해요.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어요. 벤틀리, 너무 급진적인 생각 아닌가? 한국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 강경파들이 반박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시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명백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고 있었죠. 우리가 압박할수록 한국은 다른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고율 관세 정책부터 수정됐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관세를 대폭 완화했어요. 주한미군 감축 계획도 중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었죠. 저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략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을 압박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해야 해요. 이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봤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새로운 협력 구상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초안 작성에 참여했어요. 핵심은 한국을 기술과 정신 모두 강한 국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재협상에 들어갔어요. 기존의 일방적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상호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한국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기로 했어요. 무역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6G 통신, 차세대 배터리, 우주항공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죠.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주니어 파트너로 보지 않기로 한 거예요. 동등한 전략적 동반자로 대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였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울 차례입니다. 그들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을 배워야 해요. 한국의 성공 모델을 연구해서 우리도 적용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한미 관계의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거였죠. 정말 180도 달라진 생각이었죠.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가 이제는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말이죠.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얼마 전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벤틀리 보좌관,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정말 솔직하게 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강함을 기술에서만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력이 모든 성취의 원동력이었던 거죠. 이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반도체든 배터리든 방산이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력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도전 정신이었어요. 압박을 받으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고립시키면 무너질 거라고 봤는데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민족이에요. 역사상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존경합니다. 이 단어를 쓰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미국 정책 담당자로서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한국 전쟁 이후 70년 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위기 때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정신력이 있기에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제가 CIA에서 15년간 분석했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큼 놀라운 나라는 없었어요.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 이유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교육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젊은이들이 꿈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런 문화가 오늘날의 성취를 만들어낸 거죠.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략 국가로서 한국을 배우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들의 창의성과 실행력,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배워야 해요. 저는 오늘 이 고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로서 한국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낮춰봤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15년간의 경험이라는 자만심이 저를 눈멀게 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지 못했던 거죠. 지금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탄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말이에요. 한국의 성취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나라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놀라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재미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